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올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던 강력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죄를 감경받기 위해 꺼내든 카드, 심신미약이었습니다.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의 이름을 따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갑질 사건도 많았죠.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직장 내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갑질 사건을 영어 발음 그대로 GIPJIL 이렇게 갑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해드린 대로 오늘 다뤄볼 키워드는 심신미약과 갑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심신미약과 갑질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줄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에 출소가 예정돼 있는 조두순 사건, 그리고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런 흉악한 범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하면은 바로 심신미약인데요. 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형법에서는요, 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그런 부족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에 관련된 어떤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의존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무작정 이런 강력 범죄자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좀 정의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진단은 의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가 내리는데 심신미약을 법에 적용하느냐 여부, 처벌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근데 수많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거론하니까 왠지 범죄자들이 죄를 덜 받으려고 이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단순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에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 우울증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사실 예. 그 범행 당시,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범행 당시의 어떤 판단 능력에 관한 기준이 아까 말했던 것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예. 범인은 당연히 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다, 뭐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판단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 이제 그렇지만 그걸 얼마큼 인정하느냐는 이제 순전히 그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변호사들은 변론을 할 때 이제 거의 후렴구처럼 심신미약 주장을 반드시 그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장돼 오는 어떻게 보면은 저 굉장히 평범한 그런 그 주장의 한 요소인 거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정말 판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제라고 하면은 5명 중 1명꼴로는 그동안 인정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도 5명의 1명꼴은 범행 당시에 이토록 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정말 없었겠느냐. 예. 너무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예. 심신미약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범행 당시에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술을 마셔서 만취했거나 혹은 기존의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그 심신미약이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국민이 100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고요. 이럴 때 국민의 법 감정은 어떻게 드러났다고 보세요? 네, 진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고 5명 중 1명꼴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받아서 감경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의 정의감, 그 의식을 좀 건드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국민청원 사상 유례가 없는 119만 명이었던가요? 뭐 그런 동의 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행위자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요.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하면은 무조건 감경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의 감경 여부는 판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감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약간 판사에게 재량을 조금 더 부여해서 심신미약이 되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보호관찰 제도라든지 치료감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는 특별히 이제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했을 때 심신미약 주장자들은 또 대체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섣불리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주장을 했다가는 정말로 그 법무병원에 평생 갇혀서 치료감호를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이런 예. 심신미약 주장을 남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최초의 취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초의 취지는 책임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어떤 형사상의 예. 대원칙에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범행 당시에 정말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정신이 미약하거나 심신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해봐야 어떤 형벌의 그런 기능, 처벌적 기능이라든지 교화적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너무나 이렇게 확장돼 적용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정의감을 많이 해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금 형법을 개정해서 손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됐고요.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왜냐면은 뭐 믿져야 본전,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만, 뭐 이런 의식이 지금 팽배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심신미약으로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적용이 될 때마다 무슨 기사화되거나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인정하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예.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조금 논란이 수그러들고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복의 정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심신미약에 대해서 또 크게 논란이 됐었던 때가 조두순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뒤 12월, 2년 뒤 12월 이맘때 출소를 하게 되는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된 청원이 6,000개가 넘고요. 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이미 지난해 61만 명이나 동의를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올라와서 20만 명을 넘겼죠. 그래서 네. 또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어쨌든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답변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두순은 2년 후에 풀려납니다. 예. 그래서 풀려나서 사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범 위험에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또 뭐 2008년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 조두순 사건이 이 심신미약 감형을 법관의 재량에 맡긴 거에 대한 어떤 가장 적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좀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조두순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던 근거로 어떤 것이 있냐면 조두순이 그 피해자의 어떤 소지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데에 근거로 작용을 했어요. 예. 뭐냐면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범행의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쉽게 자기 집에다 보관을 했겠느냐. 뭐 예. 이런 논거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준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이 심신미약 규정을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법원에도 없다는 거. 예. 그것이 그리고 변호사들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 조두순 사건을 통해서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자, 심신미약과 관련한 키워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갑질입니다.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또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화병도 외국에서 따로 뭐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화병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갑질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양진호 회장 사건도 있었고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쭉 뉴스를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종별로 이 괴롭힘을 당해봤다. 이런 응답이 3.6%에서 27.5% 사이로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EU 국가 27개국에 비해서 거의 진짜 2배,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9.5%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약간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과 이 직장인 사이의 따돌림, 괴롭힘은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시간이나 회식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뭐 점심을 같이 안 먹어준다든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면박을 주고 뭐 이 직급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일을 계속 줘가지고 성취감을 박탈하고 사사건건 감시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어떤 한 인간의 자아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정서적인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뭐 이런 정서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어떤 비용으로 산출하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근무 시간 내의 손실 비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연간 4조 7,800억 원이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특히 심하기 때문에 외신들도 갑질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발음대로 번역해서 그렇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사회적 손실 그리고 개인이 겪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더할 것 같은데요. 그처럼 이 우리나라 사회가 갑질을 범죄로 보는 인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뭐 이거보다 더 심했어. 뭐 이런 좀 그 직장 상사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명하복 등의 어떤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런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게을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ILO 국제노동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내 여러 국가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반복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양진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현아, 조현민 사건 등 이런 사건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이제야 비로소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0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73.3%, 가해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라고 답을 했어요.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또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이유, 역시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통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군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고용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이거 쉽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는 직장 조직 내에서 버텨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공론화 시켰다가 직장 내에서 그랬다가 과연 나에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런 조치가 돌아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치 규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잠깐 변경시킨다든지 유급 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규정을 뒀는데 문제는 그래서 괴롭힘을 직접 가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용자가 신고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인터뷰 한 사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강도가 들어와서 되게 위급하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국가에서 우리 애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격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사실상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치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과연 이거를 신고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어떤 그런 불이익과 사이에서 형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법조항 얘기해 주실 때도 들어보면은 괴롭힘, 갑질, 그럼 어떤 것이 괴롭힘이고 갑질이냐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아예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는데 좀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정의 규정이 애매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정의를 하기 위한 이 괴롭힘을 정의를 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괴롭힘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요즘 청년들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들의 시민 의식이 이런 최종 보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식이 점차 좀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람을 가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